내가 이런 건물을 공급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 신축할 계획이잖아요, 샀을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강 신축입니다. 신축은 리모델링보다 오히려 심플합니다. 전문가의 영역이 더 커서 내용이 오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는 건축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포인트들은 건축사 사무소에 가기 전 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이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처음에 물건 자료를 이렇게 딱 받으면 혹은 내 땅으로 이제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들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물건 검토 시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물건 받으시잖아요. 물건 받으시면 물건 자료 딱 받으셨을 때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제일 무조건 체크를 꼭 해야 되는 것들만, 필수 요소들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토지이용 계획상 제한이 없는 물건. 우리가 신축하려고 샀는데 신축을 못하는 땅이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 계획상에 신축을 할 때 제한사항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우리 많이 보죠. 그러면은 공동개발 대표적인 겁니다. 공동개발이 권장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풀 수 있어요. 다른 땅이랑 다른 필지랑 공동개발 권장으로 되어 있었을 땐. 근데 이게 지정으로 묶여 있다. 그러면 이 땅을 사서 지으려고 했는데 같이 지정으로 묶여 있는 땅을 사지 않으면 신축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 한 필지만 가지고 단독 개발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축하려고 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상에는 이제 그 지구 단위에 대한 도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을 제한하는 것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 고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 뭐 두 개는 뭐 더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거 얘기 드리면 특별계획구역, 특계라고 하죠. 그리고 정비구역. 요거 두 개는 못 짓습니다. 그냥 못 짓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어도 부서진다, 정비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신축은 허가는 해주는데 나중에 여기 개발할 때 부셔야 돼, 이런 어떤 서류를 받기도 합니다, 관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요거 두 개, 나머지 또 있는데 그런 이제 특이한 토지이용 계획상의 제한사항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 두 개는 그냥 못 짓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겁니다.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 일조권의 영향이 적은 물건, 북도로, 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반 주거 지역 뭐가 있죠? 1종, 2종, 3종 있죠?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있고, 일반 주거 지역은 일조권을 받습니다. 준주거 지역, 중공업 지역부터 상업 지역은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조권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일반 주거 지역을 매입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일조권의 영향이 적은 건물, 일조권의 영향이 적으려면 북쪽으로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북도로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20m 이상의 대로를 끼고 있는 경우. 근데 뭐 무조건 다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대로를 끼게 되면 그래도 일조권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의 케이스의 물건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땅의 위치나 땅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땅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받아서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다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다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다 못 찾는다. 그러면 면적을 다 못 찾기 때문에 건물 전체적인 볼륨도 그렇고, 뭐 임대를 줬을 때 임대 수익률도 좀 떨어질 거고, 근데 나는 뭐 그거 못 찾아도 되니까 지하로 파야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죠, 신축을 할 때.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용적률을 꽉 채우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일조권 영향이 적은 물건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3종 같은 경우는 정말 일조권 많이 받으면은 2종만큼도 못 짓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종은 대부분 짓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떻게든 깎이더라도 짓는 것 같은데 건물의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계단형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일조권 때문에 생겨나는 모양들이고 네모 반듯하게 짓는다라는 것들은 일조권을 안 받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 이렇게 다시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내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여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북도로인 거죠. 북쪽에 있는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도로가 있으면 도로 쪽에는 다른 건물이 없으니까 일조권 제한을 받지는 않겠죠. 근데 뭐 도로가 좁으면 뭐 조금씩 받고 하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북도로 그리고 다음으로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의 경우 원하는 규모만큼 지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준주거 준공업 지역 용적률 400%죠. 상업지역도 일반 상업지역 800%까지잖아요. 뭐 이렇게 용적률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땅인데 원하는 규모만큼 지을 수 있는지 이 앞에서 지구 단위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도 있고요. 땅의 규모하고도 사실 많이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작아요. 근데 용적률은 많이 쓸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축할 때 지켜야 하는 현행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주차 대수. 주차 대수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1층도 다 날아가는 1층만 다 날아가고 필로티를 올리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근데 1층이 정말 중요한 지역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설계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설계를 뭐 1층을 다 날리고 그냥 나는 필로티로 띄워가지고 준주거 준공업 용적률 다 채울 거야. 채울 수 있는 땅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1층이 엄청 센 상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층을 필로티로 날려버린다? 이런 것들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 준공업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다 채울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상업지역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상업지역 규제, 강남에 있는 규제 4m 도로에 접한 일반 상업지역 네, 600평밖에 못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상업지역을 매입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비해서 용적률 800%를 다 못 채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티컬한데 이거는 잘 모르고 샀다가 이제 설계가 나온다고 하니까 가설계 보고 뭐 괜찮겠지 하고 사셨는데 박스형 토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로를 하나 끼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하나 끼고 있는 박스형 이렇게 필지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 박스형 토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근데 이 전면이 너무 좁지 않은지 그럼 저희가 주차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건물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여기서 뭐 공용부 빼고 전용부 빼면 전용부도 되게 좁은 직사각형 통로처럼 그러니까 이 전면이 너무 좁은 토지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신축을 할 목적이라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를 해야 되니까 완전 셋백이 돼서 이렇게 지어져야 되겠죠. 이 뒤쪽에. 그럼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처박히는 건물들이죠.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럼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건물들은 그런 크리티컬한 그런 단점이 있는 토지다. 이것만 가지고 신축을 할 때는 그래서 대부분들 같이 사죠. 이렇게 사거나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야 돼. 마이너하지 않습니다. 마이너한 거 아니고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들이고 희망 용도에 맞는 규모를 지을 수 있는 대지 평수가 확보되는가. 내가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건데 나는 여기다 오피스 건물을 공급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피스 건물을 지을 건데 승강기도 넣기 힘든 정도의 평수 예를 들어서 30평 막 이런 건물에다 이런 면적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하면 승강기 면적 날아가고 공용 면적 날아가고 그러면 전용 면적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소형 사무실밖에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들어가려면 제가 그냥 경험상 설계를 해보니까 경험상 필요한 최소 면적은 한 45평?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활용도가, 건물의 활용도가 너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근데 30평짜리 토지예요. 30평짜리 토지인데 성수동에 메인 상권에 연무장길 이런 데 있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다가 건물 올린다? 30평에도 충분히 가능하죠. 엘리베이터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브랜드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2층짜리, 3층짜리 건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용도에 맞는 규모를 지을 수 있는 대지 평수가 확보가 되나, 내가 오피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병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병원이 10평에 임대하진 않잖아요. 15평에 임대하진 않잖아요. 병원이 거의 최소 30평은 확보돼야 된단 말이에요. 층당 최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된 대지 평수. 내가 메디컬 빌딩을 지을 거야. 그러면 30평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겠죠. 건폐율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종종 있는 이슈인데, 문화재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종로구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중구 일부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송파에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된 문화재 굴토 심의를 받는 지역도 있고, 문화재 관련돼서 마이너한 이슈들을 겪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등이라고 써놨죠. 많아요.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문화재가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이런 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을 검토를 하신다면 문화재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일단 기간은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적게는 3개월에서 뭐 거의 1년까지도 늘어나기도 해요. 기간들은. 그러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큰일이죠. 이제 스탑입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에서 신축을 할 때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화재 이슈가 있다. 그래서 물건을 받았는데 여기 있는 거다. 근데 신축을 할 거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필요 없어요. 리모델링 굴토하지 않으니까. 땅을 파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주유소 부지의 경우는 오염토가 있잖아요. 오염토 다들 아시죠? 주유소를 썼으면 밑에 그 탱크들이 있을 거고, 그 탱크들에서 안 셀까요? 조금씩 셉니다. 다 기름들이. 그러면 땅이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염되죠. 그래서 오염토가 생기는 거예요. 오염토가 생기면 이거를 누가 정화를 해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계약하기 전에, 아니면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오염토 정화가 됐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많게는 수억씩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뭐 매도인이 해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깎아서 내가 살 테니까 내가 정화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토, 내가 주유소 부지를 산다면 오염토 정화 누가 해줄 거냐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땅 모양, 통상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비정상적인 땅 모양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기 신축하기 좋을까요? 이런 땅? 그쵸? 네. 가각전제라는 게 있어요. 또 코너 땅들은. 그래서 날라가, 여기 차 돌리려면. 도로가 좁으면. 뭐 어쨌든 비정상적인 땅 모양은 피하시는 게 좋다. 웬만하면. 통상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지가 인접 건물에 의해서 침범되지 않았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내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내 땅이에요. 여기가 다른 사람 땅. 이거 다른 사람 땅이고. 근데 여기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네. 그럼 내 땅 이만큼 침범된 거잖아요. 사가지고 이거 커팅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다 임차인들이 있는데? 못해요. 네.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침범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중개업체에서 확인 조금씩 해주실 거예요. 실제로 현장 가서 보기도 하니까. 그럼 요거 어떻게 되냐? 지료 받습니다. 지료. 요 부분에 대한 지료. 얼마 안 해요. 애기게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나는 지을 때 이렇게 지어야 돼. 이거 빼고 지어야 되니까 생각하셔야죠. 네, 요것도 생각 같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물건 검토 시에 필요한 체크 포인트, 물건을 딱 받았을 때 체크해야 될 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토가 다 됐어요. 그래서 물건도 골랐고 신축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야겠어요?
건축사 사무소 가야겠죠? 건축사 사무소. 근데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개해 주신다고 뭐 주변에서 다 가실 것도 아니고 목적. 이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내 땅에 건물을 지을 건데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짓느냐. 그거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단 목적에 맞는 건축사무소를 선정해야겠죠.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집을 잘 짓는 건축사무소에 가야 할 거고 근생 말보다는 사옥을 지을 거예요. 그럼 사업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건축사무소에 가야겠죠. 근생 지을 겁니다. 임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임대. 임대 건물 지을 거면 임대 건물 제일 잘 짓는데 가성비로 효율성 있게 짓는 곳을 가야겠죠. 짓는 곳이라기보다는 설계를 해주는 곳. 그리고 지역 테마에 맞춰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테마에 잘 맞춰서 짓는 건축사무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던 건축사무소들도 있고, 그럴 때는 뭐 특색이 있는 테마에 있는 상권에 있는 그런 땅들을 사서 짓는다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디자인이 중요해. 나는 건물을 내가 짓고 싶은 어떤 디자인이 있는데 이 건축사무소가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이랑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생. 신축을 할 때는 신축, 리모델링을 좀 더 잘하는 많은 경험이 있었던 뭐 아니면 그러면 리모델링을 좀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건축사무소에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을 해야 되고 주거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을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해놓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왜냐면 주거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사업은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릴 수는 없잖아. 돈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대체적으로 뭐 리밋을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버짓을 정한다. 근데 근생은 리밋을 정합니다. 나는 20억에 공사할 거야. 아니면 15억에 공사할 거야. 이러면 정해서 설계사한테 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예산을 공유해야 됩니다. 신나게 설계사 만나가지고 설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공사 견적 받았는데 나는 20억 생각했는데 40억 나오고 35억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설계 초기 단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 고쳐요.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한 기간이 다 버리는 건데 그것도 시간도 다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공유합니다. 저 이만저만 해서 요 예산 안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너가 프로젝트 해본 경험이 있으니 요 예산 안에 끝나게끔 설계를 해달라. 된다 안 된다 얘기해달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공유하고 설계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개, 딱 시작 초기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것 같죠? 네, 요거 두 개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을 정했고 목적에 맞춰서 건축사 사무소 선정을 했어요. 예산을 공유하려고 하는데 예산 어떻게 공유해야 되냐 예산을. 난 어떻게 예산을 짜는지 모르겠다. 그냥 공사비 평당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그런 식으로 그냥 짜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유하는 예산 목록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건축사무소에다가 공유해야 될 것들. 해체하죠? 원래 있는 건물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련된 비용, 부시는 비용, 철거 비용, 철거 공사 비용이 있을 거고 철거할 때 감리 필요합니다. 철거 감리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시민이나 이런 것들 받기 때문에 뭐 부수적인 비용들은 좀 빼고 마이너한 것들은 빼고 메이저한 것만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체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거 잡아야 되죠. 토목, 땅 파잖아요. 땅 팔 때 들어갈 금액, 땅 파는 공사비 만만치 않아요 요새. 공사비 들어가야 되고 집안조사 해야 되죠. 그리고 토목 설계 해야 되죠. 땅을 팔려면 집안조사하고 토목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도 들어가고 글도시미비 요건 마이너합니다. 몇백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어야죠. 땅을 팠으니까. 그럼 신축, 설계비, 건축사 설계, 설계사무소 주는 설계 비용이고요. 공사할 때 감리 들어가잖아요. 공사 감리비, 그리고 시공비. 시공비는 항상 연면적이 아니에요. 공사 면적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옥상 면적도 들어가고요. 주차장 바닥 면적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보다 큽니다.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 비용들 들어가고 마지막에 마이너하게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용도 변경 시에 발생되는 비용, 요거까지 같이 예산에 넣어야겠죠. 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 20억을 짰어. 그러니까 20억에 맞는 설계를 해줘. 미리 공유를 합니다, 예산을. 그래서 요거만 일단은 공유를 하면 돼요, 공사에 대한 것들은. 그리고 뭐 취득세나 뭐 중개수수료나 기타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거는 물건 취득하는 데 들어가니까 건축사 사무소에다 굳이 공유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공사비로 얼마 정도 생각을 한다, 이런 걸 공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럼 만약에 피치 못한 공사비가 네. 어찌됐건 추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저 예산 안에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포함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 수준 자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좀 더 높게 잡고, 뭐 해체 공사비나 통호 공사비 조금씩 다 높게 잡잖아요. 그럼 그런 비용들은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뭐 갑자기 안반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뭐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는 막 드무니까 그것까지 무조건 예산에 넣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조금 그 1억 정도 모자라다고 하시면 그거는 여신을 활용하면, 대출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또 들어갈 게 하나 있어요. 이건 공사에 대한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대출을 우리가 이용해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샀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이자 비용 책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할 때 넉넉하게 15개월치 이자를 잡아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희가 많은 공사들은 12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12개월에 끝나고 임대 맞춰야 되는 기간 3개월. 그래야 임대료가, 인컴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자료를 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5개월로 좀 잡아놨고, 요거는 또 밑에 있는 거랑 연관이 있는데, 신축할 계획이잖아요, 샀을 때. 그럼 잔금하고 맞바로 동시에 공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잔금 치르고 설계하고 철거하고 철거 심의 받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2개월 안에 안 끝나요. 그렇게 되면 12개월 안에 끝내려면 잔금 끝나고 나서 바로 공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사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단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거래하실 때 중개사들이 같이 챙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협조도 받고, 그리고 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준비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설계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다 알아요. 요즘 설계사무소도 그 전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서류 받아주세요, 이런 것들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물건 받았을 때, 우리가 진짜 신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꼭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죠? 한번 지우고 갈까요? 네, 그래서 목적과 예산에 대한 체크 포인트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업을 하시게 될 건데, 임대사업으로, 임대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하시고 신축을 하신다면 꼭 체크하셔야 될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임대시세 조사해야 됩니다. 임대시세, 주변에 임대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이런 건물을 공급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게 이자 감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자 감당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임대시세를 중개법인에서도 조사해서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지만 실제로도 주변의 로컬 부동산을 여러 곳, 한두 곳 말고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면서 조사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자료가 나온 거긴 한데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만 믿지 말고 실제 임대료를 조사를 해보자. 그랬을 때 얼마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 수요를 파악해야죠. 시세만 형성되어 있으면 뭐예요? 수요가 있어야죠. 수요는 어떻게 파악한다? 주변 부동산에서 파악합니다. 로컬에서 파악하고, 아니면 임대 맞추는 부동산에서 파악을 하든지, 주변에 지금 임대 공실률이나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권리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수준들, 이런 것들 파악을 하면 수요는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냐 없냐만 판단할 게 아니고, 수요가 어떤 수요가 있느냐, 내가 건물을 지을 건데 어떤 수요가 있느냐. 오피스 수요가 있을 수도 있죠. O라고 할게요. 오피스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병의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리테일 수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F&B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요들이 많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어줘야겠죠. F&B 상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오피스를 지어요. 그러면은 나갈까요? 제대로 된 임대를 받을까요? 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돈은 많이 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에 맞는 건물을 공급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축하는 거예요. 신축하실 결심을 하고 건물을 사시는 거고. 그리고 이어지는 건데, 공실률 파악해야죠. 그 해당 지역의 공실률. 공실이 왜 나는가? 왜 나는가? 무슨 뜻일까요? 왜 나는가? 공실이 난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공실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전부 공실이면 사면 안 되지. 사서 지으면 안 되지. 공실이 났어. 지역에 갔는데. 근데 신축 건물들은 다 들어가 있어. 사람 뭐 다 임차인들이 꽉꽉 차 있고 성업을 하고 있는데, 낡은 건물들이 유독 안 들어와. 승강기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가서 봤는데 공간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뭐 하자가 있는 건물들에는 공실이 있는데, 멀쩡히 신축된 건물들에는 공실이 없다. 그리고 임대 시세도 수요도 괜찮다. 그럼 거기는 신축 건물을 제대로 공급만 하면 돼요. 내가 제대로 된 건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공실 없이 채울 수 있는 상권인 거죠. 그리고 뭐 위치도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의 위치보다 공실이 난 위치가 더 좋아. 더 좋은데 건물도 번듯하고 공실이 나 있어.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 들어가야 되죠. 네. 근데 반면에 내 땅의 위치가 훨씬 좋아. 안쪽에 들어가면서 공실이 나. 근데 내 땅 주변에는 공실이 없어. 내 도로 라인에는. 그러면 가도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어져서 공실 건물의 특징. 아까 얘기했듯이 뭐 승강기 없고 낡고 화력도 떨어지고, 아니면 뭐 신축 건물들,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오히려 공실이 있고 빈티지한 건물들이 또 공실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사실 그건 상권의 무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데는 굳이 신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신축할 필요가 없겠죠. 새 건물을 딱 공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임대에 대한 것들인 거고, 거기서 한 번 더 리스크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리스크를 줄인다? 그럼 어떤 것으로 주변 건축물 대비해서, 주변에 있는 건물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뭐 임대료, 나는 땅을 싸게 샀어. 신축할 때도 돈을 아꼈으니까 임대료를 싸게 줄 거야. 다른 건물들보다. 컨디션은 똑같지만. 그러면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이것도. 주차. 와, 여기 완전 주차는 아니야. 주차할 곳이 없어. 근데 나는 주차장을 엄청 많이 만들 거야. 필로티로 띄워서.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사옥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뭐 학동역 여기 뒤처럼 주차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에, 그런 주차가 많이 되는 건물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차가 잘 되는 건물을 공급을 한다? 경쟁력 있죠. 외관도 있죠. 청담동에서, 신사동에서 럭셔리한 정말 외관으로 난 지어놓을 거야. 여기에 있는 내가 같은 라인에 있는 어떤 건물보다도 제일 커 보여. 제일 튀어. 이런 것들도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면적도 있죠. 면적은 뭐냐? 주변에 20평, 30평짜리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들이 4, 50평짜리가 있네. 그럼 내 거는 지을 수 있어, 4, 50평을. 그러면 4, 50평짜리를 지어서 한 층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층의 면적이 40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20평짜리 찾는 사람하고 40평짜리 찾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수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엔 20, 30평짜리밖에 없네. 나 40평짜리 공급해야지. 아니면 반대로 40평, 50평, 60평, 70평, 80평 큰 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소규모 건축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말 잘못했습니다. 작은 평수 찾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임대료가 연동이 되잖아요. 20평 이런 게 없네, 하나도. 근데 수요는 많아. 그럼 20평짜리 공급을 하는 거죠. 네.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변 건축물 대비해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렇게까지 하면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으려는 건축물이 지역 테마에 맞는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F&B 상권에 오피스 상권에 F&B용 건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주택을 공급할 때가 아닌데 갑자기 주택을 공급하던가. 뭐 이런데 강남역에다가 주택 공급하면 들어가요? 누가?
그렇죠? 그런 것들 이렇게 고려하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더 나아가면 좀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사업에 대한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상담 때 드렸던 얘기들도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상담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딥하게 상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뭐 잘 보셨나요? 요것들 제가 지금 정리해 드렸던 것들은 신축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꼭 검토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보셔도 좋은 거니까 좀 놓치신 게 있다면 앞으로 돌려가지고 또 한번 보시고, 그리고 배속은 한 1.5배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강도 원래 이제 평상시 속도대로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1.5배속으로 보니까 저는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1.5배속으로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런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 제작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강 신축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